산타클라라 한미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가을 특별 세미나, 저희가 기획 시리즈로 해서 1회부터 4회까지 진행을 하는데 오늘이 3회입니다. 저희가 이 4차에 걸친 세미나를 준비하면서 언택트 시대에 재택 근무를 많이 하시는 집에 머무르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떤 아젠다를 전달해 드릴까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고 원래 전반기 한국 부동산 시장이 많이 시끄러웠죠. 뜨겁기도 했고요. 그래서 전에 집을 가지고 계셨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리타이어 후에 한국에 들어가서 다시 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적임자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오늘 강의를 진행해 주실 김재필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한양대에서 주임 교수로 부동산학을 강의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SBS나 이런 한국 매체 부동산 해설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열심히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거 오늘 마구 쏟아내서 우리 교수님을 조금 정신없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리고 저희 매번 세미나 바쁘신데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늘 의미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한테 좋은 인포를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아젠다로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뵐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재필 교수님 들어오셔서 강의 시작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해 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실리콘밸리의 아침을 여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에서 부동산 관련 분야를 강의하고 있는 김재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서울에서는 두 가지의 뉴스가 있습니다. 대서특필 신문에서는, 방송에서는 TV를 켜자마자 두 가지 뉴스 중에 하나가 코로나19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국민 누구나 다 체감하고 관심 있는 분야인 부동산 뉴스가 연일 대히트를 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짧은 시간에 앞으로 2020년 후반기부터 2021년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서울의 부동산이 어떻게 발전되었는지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거 문화가 1969년도에 서울 시형 아파트가 최초로 건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경제 개발에 의해서 강남에 반포가 개발되고 그에 따라서 송파에 잠실지구가 개발되면서 4차 경제 개발까지 약 한 200만 호의 아파트가 급격히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의 과밀 분란을 해소를 위해서 남태령곡에 넘어 과천이라는 신도시가 개발됐는데요. 물론 거기에는 정부 청사가 같이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역사의 가장 큰 획을 긋는 1986년과 1988년도에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방이동이라는 그런 거대한 지구가 개발이 됐고요. 그리고 최초의 서울의 신도시라고 할 수가 있는 지역이 1985년도에 서울 동북부에는 상계 신도시와 강서쪽에는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라는 두 개의 거대한 도시가 발전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들어선 다음에 소규모 건축업자들의 빌라, 다세대라는 주택이 서울 역세권의 양질의 입지 여건의 빌라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경제개발, 6차 경제개발이 발표되면서 서울 인근의 토지 가격과 주택 가격이 급등함으로써 수요 공급에 의해서 주택난이 심화되게 되니까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서울 수도권의 주택 200만 호를 건설하겠다는 노태우 대통령이 공약이 발표됐을 때 세계적으로 이웃나라에서는 과연
이룰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었지만은 우리나라는 일산부터 시작해서 분당, 평촌, 삼본, 상동, 중동까지 이때 200만 호가 건설됨으로써 그동안에 심화된 주택난을 해소했고요. 물론 거기에 대한 악영향으로서는 인건비라든지 원자재의 상승은 있었지만은 아주 그 경제 활동에 활력소를 넣는 그런 시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989년도에 분당 신도시 청약을 보면은 공설운동장에 2만 5천 명이 모여서 이때 당시에 분당을 아파트를 청약을 했을 때 신분까지 상승했다는 그런 경제적 가치가 증가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의 주택가격을 통계를 내기 시작한 데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도 이후부터 통계를 내기 시작했는데요. 약 30동안 서울 수도권의 아파트 가격이 315%가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너무 많은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크게 상승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토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일부 연구 자료를 보면은 아파트 가격이 315%가 상승했을 때 토지 가격은 600%가 넘게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토지를 앞지러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주택 보급률이 100%가 늘어섰고, 자,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이제는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었습니다.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의 그 공영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KBS 명견말리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석학들이 좋은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면은 이미 대한민국에는 주택 보급률이 105%가 넘어섰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서 이제는 아파트 가격은 일본처럼 끝없이 추락할 것이다. 지금 집을 사게 되면은 바보짓이다. 라는 그런 아주 방송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집을 사지 않았던 젊은 세대들은 정말 패닉 현상에 빠져들었고 그때 집을 샀던 사람들은 약 2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가격은 인구 구조와 보급률만 가지고 전망하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거시경제, 거시경제와 그 다음에 주택 수요자, 구매 능력, 구매 욕구가 있는 이런 연령대, 이런 다양한 요인이 부동산 가격을 움직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1968년도 약 50년 전부터 주택 보급률이 100%가 넘었지만은 20년 동안 주택 가격이 상승하다가 1980년대부터는 거품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일본은 다 주택 가격이 떨어졌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직주 근접, 역세권,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오히려 주택 가격이 상승했고 가격만 올라가길 기다렸던 넓은 평형의 좋은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했던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동산은 상승할 수 있는 부동산과 침체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동산이 양분화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까지 꾸준히 상승을 합니다. 약 5,216만 명으로 상승을 했다가 2031년도에는 정점을 찍고 인구가 감소할 것이라 그러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일본과 비교한다면은 우리나라는 2050년도까지 주택이 상승하지 않나라고 감히 예측할 수가 있고요. 주택 수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1, 2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자, 영국을 보니까는 영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수는 줄어드는데 세대수가 증가했다. 가구수가 늘어났다. 즉 항원 이율이 늘어나고 혼자 살기를 원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에 의해서 주택수가 부족했다 그러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약 145만의 1, 2인 가구가 증가했는데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자, 분당을 보겠습니다. 2004년도에 분당이 개발됨으로써 그 일대에 약 29만 7천 세대가 들어섰는데요. 그러고 나서 최근에 분교에 남아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판교가 개발됐습니다. 그럼으로써 여기에 교통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광역교통대책이 개선됨으로써 그 전철이 판교에서 요주로 이어지는 강경선이 개발됨으로써
또 판교의 이웃 도시인 경기도 태천, 강주까지 굉장히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공항에 내리면은 서울로 들어오는 그 하곡동, 가양동, 방화동 요 일대에 R&D 센터를 개발을 해서요. 16개 단지를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그 지역에 발산 택지 개발과 방화 뉴타운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울 상계동과 목동 신시가지 이후에 하남시와 서울 송파구 그리고 성남시가 세계적으로 합쳐지는 하감동의 1회 신도시가 개발됐는데요. 이 1회 신도시에 상가 용지는 과잉 공급으로서 지금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여기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분양 가격이 85제곱미터가 한 6억에서 8억 정도 됐는데 지금은 20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강남구에 낙후된 지역 자곡동, 세곡동, 유련동 이 지역에 그래서 이때는 어떤 용어가 나왔냐면은 쓰리곡자 그래서 그 쓰리곡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곡동, 세곡동, 자곡동 이 일대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은 30년 동안 자기 수익을 한꺼번에 남겼다고 할 정도로 엄청난 부를 가져다 준 것이 서울 인근의 아파트 분양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주택 보급률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주택 보급률이 105%가 넘어섰지만은 전 인구의 50%가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와 서울 수도권은 100% 미만, 약 한 95%로서 굉장히 주택난이 심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방으로 보면은 충남, 충북,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110%가 들어섰고요. 서울은 98%, 서울 인근 지역은 99.9%로서 이 지역은 수요가 공급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자, 서울의 지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청색이 보면은 그린벨트, 산으로 묶여 있어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더 이상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강을 중심으로 인해서 서울의 주거 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송파, 강동 그리고 이제는 신흥 부천으로 떠오른 지역이 광진, 성동, 용산, 마포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동안은 서울이 강남을 중심으로 개발됐지만은 앞으로는 낙후된 이 강북 지역과 강서를 대대적으로 개발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누가 주택을 구입하겠다 그러면은 부도심권을 다시 한번 투자를 하면은 좋은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주택 매매 가격 통계를 보면은 30년 동안 약 한 300%가 상승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은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자가 보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집을 가지고 있는 평균 자가 보유율은 61%입니다. 그런데 서울 수도권은 자가 보유율 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54%, 조금 과장되게 표현한다면 서울 수도권에서는 전 인구의 50%가 내 집이 없다. 그러면은 그 인구가 다 앞으로 부매 수요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자가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집을 가지고 내가 거주하고 있는 비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국 57.7% 평균입니다. 그런데 서울에서는 내 집을 가지고 내가 거주한 사람이 50% 미만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갭투자, 은행에 차입금을 빌리거나 집을 사서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세 주고 소유주는 다른 집에 산다는 얘기죠. 이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서울 수도권의 주택난이 심화됐는가? 그럼 또 여기서 수요 공급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수요가 넘치는 지역에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계속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16년도에 일본의 자가 주택률은 61.9%, 미국 같은 경우에는 64.3%. 그런데 미국과 우리나라의 다른 점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렌트 주택이 잘 보급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이 국민 임대주택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한번 전망을 해보면은요. 전 인구의 70%가 부동산에 많은 자기 자산 비중이 넘쳐 있습니다. 물론 선진국형 투자는 파이낸셜 투자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파이낸셜 투자는 원금 보장이 어려워서 이렇게 원금이 보장받는 부동산에 많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자, 향후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경제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은 코로나19까지 겹쳐서 매우 열악한 경제 상황입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금리는 0.7%의 초저금리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 수요는 넘치는데 공급이 따라가 주지 못한다. 그 인원이 전부 다 구매 욕구와 구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정부에서는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정책으로 대출 규제를 실시했습니다. 자, DTI, LTV, DSR 이런 제도로 인해서 이제는 정부에서는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 즉 레버리지 현상을 여기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전세 가격은 급등하고 있고 또 정부의 규제 중에 하나가 많은 세금 3종 세트 그래서 구입 단계,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가세, 재산세, 그 다음에 양도했을 때 내는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을 시켜서 부동산을 팔아서 소득을 남긴 것을 금지시켰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무리 강력한 규제가 나와도 지금 유동성이죠. 어떤 통계 자료면은 약 3천조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이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은행에다가 저축을 해놔서는 마이너스 금리이기 때문에 이 돈들이 전부가 다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오는 그런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투자론에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첫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 즉 내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투자를 하는데 거기에 걸맞게끔 초저금리에 풍부한 유동성 자금에 공급이 수요를 따라주지 못한다라고 해서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은 매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잘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야만 투자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일정한 그런 6월 30일까지 부동산을 매각하면은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주택을 팔아서 세금을 공제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자녀들에게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는 얘기는 주택이 공급이 부족한데 굳이 팔아서 현금을 가지고 있어서 화폐 가치가 낮는 것보다는 부동산을 자녀들에게 증여함으로써 더 재산 증식을 기여하겠다. 자, 이런 심리가 팽배해 있습니다. 자, 통계청의 우리나라의 인류의 1, 2인 가구의 현황을 보겠습니다. 인구 성장률은 둔화되고 있고 인구는 2030년까지 증가하고 있고 그 이후부터는 인구가 소폭 감소하는 이런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1인 가구 증가를 보겠습니다. 자, 1인 가구는 매년 30% 증가하고 있고 2인 가구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4인 가구는 소폭 하락하고 있어서 이 그래프를 참조한다면 앞으로는 중대형 평형의 아파트는 일본과 같은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 중소형 평형의 면적의 아파트는 더 강세를 보일 것이다.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경제에 포함된 통계 자료 그래프인데요. 자, 이 녹색이 은퇴 세대, 일본의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폭락시키는 인원들이 엔카이 세대라고 그랬는데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1963년생부터 1955년생들이 이제는 은퇴를 하기 시작해서 노년층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소년층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산 가능 인구 40대 50대의 인구는 소폭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는 돈을 버는 세대보다는 사서 쓰는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점점 더
이런 노후에 대한 이런 대비를 빨리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 그래프를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건사회연구원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요. 그때 이 자료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고 앞으로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큰 노후의 걱정거리가 건강인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생활비용이 가장 걱정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초기에 서울 강남 지역의 중소형 가격 아파트 가격이 대폭 상승했는데 그 이유는 30, 4대의 젊은 세대가 아파트를 구입한 게 아니라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들이 중소형 아파트를 하나씩 더 구입을 해서 임대소득으로서 노후를 보장받겠다라고 해서 중소형평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던 시기였습니다. 자, 고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는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령화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노후 대비에 의해서 주택 임대소득을 많이 희망하고 있다. 자, 에그플라이 이론인데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계란 프라이를 할 때는 동시에 익지만은 그 계란이 식어갈 때는 바깥 지역부터 식어간다고 그럽니다. 자, 미국 맨하탄이나 도쿄, 홍콩,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서울의 강남권도 그렇고 도심권은 항상 수요가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보장되고 필요한 시기에 언제든지 황금성 현금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본을 보더라도 앞으로 2050년도 이후에 인구가 줄어들면은 외곽 지역보다는 도심지에 부동산을 투자함으로써 황금성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그래가지고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 임대차 3법이 개정이 되면은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 집 소유주들은 소득이 하락하고 임차인들의 권위가 커져서 임대시장이 매우 불안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전세 물량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문가들의 우려가 있었어도 2020년 7월 31일 이 임대차 3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월세 인상률을 물가 수준을 고려해서 5% 이상은 인상하지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해놨는데요. 그동안에 보면 우리는 이 임대료 인상률이 무제한이었습니다. 그런데 5%면은 너무 작다고 하는 그런 임대인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은행금리 0.7%대의 은행금리를 따진다면은 5%도 거의 낮은 수준이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우리나라 임대차는 한 번 계약을 하면은 최단기간 그 집에서 2년간 거주할 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그 학제 편지를 보면은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3년 그래서 그 집에서 최소한 3년씩은 거주하자 그래서 2년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은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4년까지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거절할 수가 없고 단 전월세 보증금을 5%만 올릴 수 있다 하여 앞으로 임대인들은 매출이 줄어들 것이고 주택 관리 비용에 대해서 소홀할 것이다 라는 우려는 있지만은 이런 제조들이 일정 시점이 지나면은 안정화 단계에 들어갈 것이다. 저거 해서 생각해서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유리한 법률적 제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우리나라에서는 23번의 사상 유례 없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규제, 억제만 가지고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겠다. 공급을 하자라고 해서 공급을 발표했는데요. 한번 이 지도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서울의 이 지도는 이렇게 한강을 중심으로 주거 문화가 형성됐습니다. 그전에는 한강을 중심으로 개발됐지만 이제는 강북을 중심으로 개발할 것이다 라고 해서 강북의 아현동, 광장동 또는 구이동 이 일대의 아파트 가격은 강남 못지않는 가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서울에는 더 이상 부동산을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양시 여기를 갖다 우리는 창릉지구라고 합니다. 남양주 여기를 갖다 우리는 남양주 왕숙지구라고 합니다. 하남 교산지구,
의왕 상지구, 여기는 갖다 우리는 광명 하안지구, 부청 대장지구, 이렇게 하나의 원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모두가 다 서울의 이성도시들이죠. 그리고 또 이 도시가 어디로 발전되냐면은 또 경부축,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남쪽으로 도시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수원, 광교, 화성, 동탄, 평택, 그리고 오산까지 이제는 서울 생활권이 됐습니다. 이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이 둥근 이 원을 갖다 우리는 과밀 억제 권역, 그리고 그 다음에 30km 반경을 갖다 우리는 성장 관리 권역 그러는데, 성장 관리 권역 이 범위 내에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런 과세 제도를 했는데요. 우리나라 주택 소유자 1331만 명 중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한 사람이 2.1%, 27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서울에 낙후된 지역의 주거용 비율을 높이자, 그래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500%까지 높이기로 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게 태릉에 보면은 군 골프장이 있습니다. 이 군 골프장에 또 역시 아파트 단지로 개발을 해서 주거용 공급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 중에서 앞으로는 주택을 매각을 해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대폭 인상하겠다. 대출 대폭 줄이겠다. 그래서 이제는 DTI LTV에서 대출을 40% 이하로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제는 1가구 주택 일체를 가지고 있고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80%까지 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1주택자들은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고 다주택자들은 많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19억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를 187만 원을 납부하는데 내년부터는 415만 원으로 세금이 대폭 확대된다고 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 정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3주택 이상자는 1.1%고요. 서울시 이 인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 지역의 2주택자가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조정대상 지역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어떤 것이냐면은 최근에 주택가격이 3개월 이상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하거나 부동산 청약 경쟁률이 5대1 이상 초과한 지역, 분양권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 서울 전체, 경기도에서는 과천, 성남, 한양, 하남, 고양, 광명, 부산에서는 해운대구, 대구에서는 수성구, 서울의 행정도시라고 할 수 있는 세종시, 이 일대를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국에 와서 부동산을 구입하시겠다 그러면은 이 조정 대상 구역 안에 부동산을 사시면은 절대 가격 하락 요인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서울 시내는 이렇게 한강변과 예의각지역에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더 이상 도심지가 커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강남에서 강북 중심으로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가 강남에서 강북으로 이렇게 전이되는 그런 현상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강변의 마포, 부천인 용산, 그 다음에 성동, 광진 요 일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서는 제가 큰 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하겠다. LTV 40%, 9억 원 이상은 40%, 초과는 20%, 주택 가격이 15억 이상이면은 전혀 대출해주지 않겠다. 그리고 대출을 받고 집을 팔았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라 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정책의 큰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대출 규제입니다. 15억 원 이상의 대출을 해주지 않겠다. 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LTV 40%를 규제를 하고, 이제는 우리가 주택 매매 사업자를 내서 세금의 혜택을 받았는데 이제는 주택 임대 매매업자도 법인도 대출을 민간인과 똑같이 규제를 하겠다. DTI
그 다음에 LTV를 강화시키겠다. 자, 담보대출 줄이겠다. 그리고 그 집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해라 라고 하면은 급매물로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강북의 50평대 이상의 대형 아파트는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갭투자 10억짜리 주택을 샀을 때는 전세 8억을 주고 내 돈 1억 갖고 주택을 소유했는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규제하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높이되 1가구 1주택자가 장기간 10년 이상 보유하면은 세금을 많이 하락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제 혜택과 세제 강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0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80%까지 세금을 떨어뜨려 줍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같은 경우는 10%, 3주택 같은 경우는 20%의 장기 특별 공제를 해줬었는데, 앞으로 이것도 2021년 6월 말까지 주택을 팔게 되면은 이 혜택을 주고, 2021년 6월 말까지 주택을 팔지 않으면은 이 혜택을 없애겠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선매도할 걸로 정부에서는 예측을 했으나, 주택자들이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많이 증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민간 택지 지역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그러는데요. 집값 상승 선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 전역과 과천, 하남, 광명 이 일대는 부동산 가격 선도 지역으로서 부동산 가격의 핫 이슈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값 선도 지역, 요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런 지역에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강세인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강남에서 강북의 마포, 송동, 양천, 용산 이 지역이 굉장히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주택을 살 때에는 내가 어떤 돈으로 주택을 사는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 3억 원 이상의 주택을 살 때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요. 어떤 돈으로 자금을 만들 것인지 증여, 상속, 차입금, 현금, 담보대출 이런 모든 것들을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서울 시내의 3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들은 가격이 올라갈 것이고, 그렇지 않는 주택들은 거래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을 하기보다는 증여로 많이 옮겨가고 있다. 자, 지금 앞으로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취득세율이 주택 가격 6억 원까지는 1%, 9억 원까지는 2%, 9억 초과는 3% 했는데요. 앞으로는 2주택자가 주택을 샀을 때는 8%, 3주택 이하는 12%, 법인 역시 12% 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나라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의 천국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외국인도 내국인보다 더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택을 구입했을 때 취득세를 12%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 종합부동산세율 현재 4%에서 3.2%에서 4%를 인상시켜서 이렇게 종합부동산세율을 대폭 인상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세미나를 하기 위해서 22일자 한국경제신문의 타이틀 기사입니다. 지금 한국은 가을 이사철인데 패닉 렌트, 강남이나 강북 할 것 없이 부르는 게 가격이다. 전세 대란이 현실로서 부동산 매물은 줄고 가격은 급등하고 있다. 자, 강북의 광장동의 84제곱미터가 매매 가격이 아니라 전세 가격이 11억인데도 그나마 전세 매물이 없다. 또 같은 날짜에 매일경제를 보니까는 아파트 가격이 아니라 분양권마저 부르는 게 가격이다. 자, 개포 재건축 지역에 아까 저층 5층 단지라고 그랬죠. 분양가 가격이 30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는 플러스 알파가 추가되겠죠. 이래서 이제는
주택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의 단기 차익을 노렸을 때는 양도소득세율이 40%에서 70%로 이렇게 주택 양도소득세를 대폭 증가시켜서 단기 차익을 방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자, 서울의 가장 핫한 지역이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그다음에 영동대로의 강남 개발권인데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코엑스몰, 삼성동이죠. 거기에 인근의 청담, 삼성, 대치, 그리고 잠실 전역을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묶어서 이 지역에서 상업지역에서는 토지 면적이 6평, 주거용 건물에서는 토지 면적이 5.3평을 살 때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만 국가에서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토지 허가 구역, 거래 구역이 지정되면은 주택을 사고 팔 수가 없게끔 막아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그동안에 부동산 가격에 큰 일조를 한 투자자들이 외국인이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에서는 외국인은 법의 사각지대로서 엄청난 부동산 투자의 효과를 노렸었는데 이제는 외국인들도 규제를 하겠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역을 올 10월부터 외국인들이 토지를 살 때는 토지 취득 허가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실상 토지를 살 수 없게끔 막아놨는데요. 지금도 정부에서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이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많은 투자를 해서 단기 차익을 노리고 있다고 해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경기도 전역에 토지 허가 거래 구역으로 지정을 하겠다고 합니다. 자, 올해 외국인이 취득한 아파트라든지 상가,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7월까지 약 5,423가구가 상가구를 매입을 해서 전년도보다 32%가 증가를 해서 점점 더 외국인들이 한국의 부동산 투자는 늘어나고 있고, 어떤 외국인은 1인이 40대 초반의 외국인인데 미국 국적입니다. 한국계 미국 국적인데 42채의 서울의 아파트 쇼핑을 해서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 거래 허가를 받지 않고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단속이 되면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격의 30%에 이르는 벌금에 처해진다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위험을 갖고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은 줄어들 텐데요. 항상 이런 강화된 법이 있으면은 또 다른 그런 거래 방법도 편법도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최근에 거래된 그 아파트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남이 아니고 강북 지역이라고 있는 동작구 흑석동에 59제곱미터 그러면 중소형 면적입니다. 전용 면적이 18평인데요. 이 아파트 가격이 15억 9천만 원. 상상할 수 없는 가격 상승 요인입니다. 자, 이걸 제가 말씀드린 무슨 얘기냐면은 아파트 매물은 없고 공급은 줄어들고 수요는 있다. 그런데 그 수요자들이 40평대 이상의 대형 면적보다는 이렇게 30평대 이하의 중소형 평형을 차지한다. 그 이유가 1, 2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16억에 거래됐던 것이 지금 15억, 16억 5천까지 호가가 있지만은 매물은 전혀 없습니다. 자, 강북의 정통적인 부천인 용산구 이천동, 그 다음에 서울의 일기 신도시인 양천구 목동 같은 경우에도 59제곱미터가 지금 16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울에서는 강남 상구, 강남 서초 송파만 15억대가 넘어간 게 아니라 강남북 할 것 없이 전부가 다 중소형평의 아파트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서울 시내의 아파트 중위가격 그렇습니다. 이 중위가격은 고가의 아파트와 저가의 아파트의 중간 가격이 9억이라고 합니다. 자, 이래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금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15억 원 이상의 아파트 가격은 대출을 규제하겠다라고
라고 해도 이렇게 15억대 아파트가 매물의 품귀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계약갱신 청구권. 자, 시중에, 자,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꾸준히 상승할 것인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째가 저금리, 0%대의 저금리 기조와 시중에 넘쳐나는 약 3천조의 풍부한 유동성 자금과, 그리고 또 최근에 서울 인근의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금이 약 50조의 토지 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예국인, 이제는 예국인도 취득세 20% 중과시키겠다. 그리고 그동안에 예국인들에게는 일정 기간 보유를 했으면은 양도소득세를 대폭 감면해 주겠는데, 이제는 이 70%까지 양도소득세를 중과시키겠다. 그래서 이제 예국인에게는 조금 많은 이런 규제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예국인의 건축물 현황은, 이렇게 건축 거래 현황은 서울 경기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예국인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고 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국민의힘당, 미래통합당입니다. 지금 야당이죠. 야당에서 먼저 예국인들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 그리고 예국인은 6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180 이상 거주를 하지 않으면은 예국인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현행법상 2년 이상 장기 보유하면은 30%의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예국인도 이런 10월부터 폐지시켜서 내국인과 똑같이 양도 차익의 70%까지 인상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야당의 부동산 예국인에 대한 정책입니다. 자, 최근에 예국인 부동산 취득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올 5월까지 23,219명이 취득을 했는데요. 국내 아파트만 약 23,000가구, 거래 금액은 7조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 5월까지 취득 건수가 굉장히 증가했는데 약 3,514건이 증가를 했고요. 그중에 서울이 4,472건, 서울 인근이 1093건, 인천, 특히 송도 같은 경우를 선호한 것 같습니다. 2,674건으로서 2채 이상 소유한 예국인은 13,000명이고요. 그 다음에 2주택자가 866명, 이렇게 가장 많은 주택을 소유하는 한국인의 미국계 40대는 42채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런 요인들이 부동산 가격의 불안정한 요인이다. 그래서 앞으로 예국인 규제를 많이 강화시키겠다라고 합니다. 자, 얼추 지금 시간이 다 됐죠? 지금 더 해도 되나요? 잠깐만요. 예, 지금 시간이 45분 지났네요. 예, 내용은 그러면은 제 거의 다 강의는 이것을 마치고 제가 궁금한 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마지막 페이지죠, 사실은. 예, 예. 예, 자, 앞으로 알겠습니다. 예, 이 말씀하세요. 부동산 시장은 계속 상승할 것인가, 일본처럼 침체기에 들어갈 것인가, 하락할 것인가, 이 세 가지가 딜레마인데요. 앞으로 직주 근접, 정주형, 그래서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 중소형 평형은 소폭 상승하고 대형 평형은 앞으로 평준화가 들어갈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저는 한국을 떠난 지 20년이 됐는데 제 잃어버린 20년을 45분 안에 제가 그 한국 부동산의 변화와 미래에 대해서 잘 캐치아웃 할 수 있도록 베테랑이십니다. 잘 설명을 해주신 우리 김재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방대한 양이지만은 교수님께 좀 양은 좀 줄여주시고 질문을 좀 많이 받는 쪽으로 좀 해주십사고 부탁을 좀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궁금증을 지금 채팅창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교수님께 질문 드려서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조정 대상 지역에 집 사면 향후 하락 가능성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게 우리나라의 전 인구의 50%가 서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거주 여건, 교통 여건,
그다음에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이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이라 거기는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공급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 선생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은행 대출이 그렇게 작아진다면 해외 부동산 보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한국 국민이 해외 부동산을 사려고 돈을 가지고 나가는 규제는 어떠한지 알 수 있을까요? 교수님께 답변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외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에 계신 분이 취득할 경우를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부동산을 많이 투자했던 것이 중국과 그다음에 베트남 이런 지역이었는데요. 이런 공산권의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은 해외 부동산 투자가 쭉 줄어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규모가 제가 알기로는 50만 불까지 그 해외 부동산 구매 같은 거로 반출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구글링을 해보시면 인터넷에서 질문해 주신 분이 얼마까지 되는지 아마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채팅창을 열어주시고요. 거기에 올라간 질문을 같이 이렇게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해주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창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의 부동산에 투자하려면 투자 안내로 도와주실 분이나 속에서는 어떻게 찾죠? 이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인데 답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김재필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딜 찾아가면 됩니까? 한국에는 그 부동산 공인중개사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 외에 이렇게 공인되지 않는 부동산 브로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동산을 거래하실 때는 믿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공인중개소를 찾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인연으로 한국에 오시게 되면은 저는 한양대학교에 언제든지 있기 때문에 메일이나 전화로 질문을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공신력 있는 곳을 제가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시면 김재필 교수님이 나오시니까요. 아마 쉽게 연락처를 찾아서 연락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할게요. 그린벨트 정책, 지방과 수도권 구분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지방과 수도권을 구분해서 그린벨트 정책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 같습니다. 자, 지금 서울시, 대한민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더라도요, 지방에는 굉장히 부동산이 가격이 하락세가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그린벨트라는 이 제도가 사유재산 침해다 그래서 이 그린벨트에 앞으로 큰 의미가 없어지는데요. 서울 인근의 경사도 20도 미만의 그린벨트는 앞으로 많이 해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경상도가 20도 이상의 그린벨트는 앞으로 당분간 더 규제가 심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투자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약간 정치적인 질문 같은데요. 각 지역의 보급률이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하면 김미영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어요. 거의 100%가 넘는데 교수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정부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요. 저는 그 중도파이지 좌파 우파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학자로서 얘기를 한다면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게 아니라 그동안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못했던 것이 이 정부 들어서 등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코로나든지 이런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이렇게 정책을 완화시켰던 것이고 처음부터 강하게 대치하지 못했던 그런 실패적인 요인은 있지만은 앞으로의 이 부동산 정책은 지금 이 정부에서는 이런 강화된 정책이 효과가 없지만은 이 부동산 정책이 한 단계가 지나가고 다음 정권에서는 분명히 이런 강력한 부동산 정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진짜 다양한 질문들이 올라오시는데 깜짝 놀라겠습니다. 질문 읽어드릴게요. 손창순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한국에서 블라디보스톡이나 연해주에 투자한 경우가 있는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가서 부동산을 지금 50만 평을 사가지고 그 친구가 개발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최근에 제가 한번 근황을 들어보니까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 예. 블라디보스크나 연해주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강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그 지역은 부동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중국 가서 만주골판에 땅을 사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라고 저는 약간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물론 그 부동산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사람이 제 선배입니다. 아마 그분을 가지고 최근에 언론에도 나왔었는데 그걸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형원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재택근무가 많아지면 대형 평수가 유리하지 않을까요? 자, 아니냐면은 일본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번에 핵 가족가 시대이기 때문에 이냐면은 대형 평형의 면적보다는 중소형 평형 1, 2인 가구가 증가한다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현상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북에 60제곱미터 그러면은 18평짜리거든요. 그게 지금 15억 원이고 대형 평형의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는 뉴스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대형 면적은 가지고 있으면은 거주하기는 편하겠지만은 이제는 일본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두 부부가 은퇴를 해서 대형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보유 과세는 높아지고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비도 높아지고 그 아파트를 살 다음 후손 세대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서울에서 강남 상구를 제한 지역의 40평대의 아파트 가격은 이제는 침체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그 참가자들 이렇게 쭉 보다가 반가운 얼굴이 있어서 소개도 잠깐 시켜드리고 그다음에 질문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발언에 우리 정영훈 변호사님하고 동료 변호사님 같이 와 계신 것 같아요. 정영훈 변호사님은 저희 쪽하고 인연이 깊죠. 저희 정회원이시기도 하고 또 일부러 이쪽에 오셔서 특허 쪽 관련해서 세미나도 많이 해주시는데 한국에서 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으셔서 들어오신 것 같아요. 우리 정영훈 변호사님 너무 반갑습니다. 저기 스피커 잠깐 마이크 턴온 해주시고요. 질문이 있으시면은 뭐 질문 하나 정도 올려주세요. 예, 예. 저는 아직 부동산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어서 오늘 강의 잘 들었고 특별히 질문 드릴 건 없는데요. 여러 회원님들 인사드리고 싶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종종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계신 분들도 저희 법인 김도영 변호사님인데 좀 소개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예, 잠깐 해주세요. 네, 직접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영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2월달 이번 코로나 사태 터지기 전에 같이 이제 정용 변호사님과 같이 미국에 방문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 대표단하고 같이 해서 앞으로 이제 좋은 어떤 서로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자 이랬었는데, 돌아오자마자 바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뭐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라든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오늘 이제 교수님 발표 듣고 뭐 많이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법인에 대한 향후에 뭐 소개시켜드릴 일도 있겠지만 교수님 얘기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법률적인 이슈들이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금융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 금융 업무라는 것이 사실상 이 부동산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해외 투자, 인바운드로 받는 부분, 아웃바운드로 이제 나가는 투자, 뭐 저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주 전공으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도와서 궁금증이라든가 뭐 사업상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두 분 너무 반갑고요. 혹시 한국에 법률적인 일이 있어서 자문이 필요하시면은 법무법인 발언에 우리 정영훈 변호사님 그리고 김도훈 변호사님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저희가 옆으로 샜는데 좀 질문이 또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공급 과잉 현상은 언제쯤 나타날까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는 연 4만에서 4만 5천 세대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어야만 서울 아파트 시장이 안정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지나면서 이제는 일본처럼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이런 일본 그 교훈을 반면교사 삼아서 너무 빨리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지나서부터 아파트 그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급 물량이 없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정부에서는 규제만 가지고는 부동산을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방금 우리 두 분 변호사님 계시는데요. 부동산은 법과 금융이 같이 어우러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법으로 규제를 하고 금융으로 대출해 주지 않겠다 그러는데 앞으로 내년도 2021년도에는 지금 어떤 통계 자료에 보면은 공급 물량이 2만 세대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은 그 현상이 지금부터 나타나서 18평짜리 아파트 전세 가격이 11억이 넘어갈 정도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이 공급 시장은 매우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요 공급이 매우 불안정한 시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이신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우리 손창수님 질문 먼저 받고 갈게요. 질문 지금 3개 남아있는데, 3개까지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무장지대 인근 개성 또는 금강산 가는 도로변 지역 인근의 부동산은 중장기 가격 상승 예상은 어떻습니까? 자, 그게 이제 의정부에서 포천을 거쳐서 가는 그 도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는 전부가 다 한수 이북구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거기는 토지 시장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물론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큰 폭의 하락은 없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본다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그플라이 현상, 그러니까 가격이 서울에 1,000만 원이 올라가면은 서울 예각 지역은 100만 원이 올라가고 어떤 그 예부적 요인에 의해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100만 원이 떨어지면은 지방은 1,000만 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서울의 이성도시, 제가 아까 서울의 도시 중에서 오늘 하나 그랬었습니다. 자, 과밀억제권역, 그 다음에 성장관리권역, 이 지역을 벗어난 지역 외에는 투자에 조금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 시내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도 계속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시는지요? 상계, 월계 등 아까 좋은 투자 지역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씀하셔서요. 자, 지금 제가 그 말씀 강조하고 싶은 게 중에 하나가요. 서울에서 살기 좋은 곳이 있는데 저평가된 지역이 있습니다. 자, 살기 좋은 곳인데 저평가된 지역이 방금 말씀드린 월계, 상계, 그리고 김포공항 쪽으로 가면은 가양동, 방화동 지역이 저평가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아파트가 생긴 게 35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상계동 같은 경우는 8단지가 35층으로 재건축이 됨으로써 그런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앞으로 굉장히 쾌적한 이런 주거 환경을 보존할 수가 있고 상계동에서 지하철 7호선을 타면은 강남구청까지 30분이 걸립니다. 자, 상계동에서 지하철 4호선을 타면은 명동역까지 25분이 걸립니다.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와 내부 순환도로에 의해서 교통 여건이 개선돼서 앞으로 상계동, 월계동의 저층 단지 전부 다 15층 이하거든요. 그런 35년 이상 된 아파트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충분히 미래 가치가 보장된 투자 상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지금 그 말씀하신 그 저층 아파트 월계 상계 지금 매매 가격이 얼마 정도나 하는지요? 지금 그 상계동 같은 경우에 아까 60제곱미터 18평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년도만 하더라도요 3억대에 있는데 지금은 한 4억대로 조금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예. 4억대도 굉장히 저평가된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처럼 그 은퇴 후에 그 70선까지 한국에 좀 살아보실 계획이 계신 분들은 이 부분을 좀 노트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서울에 살면서 그렇게 주거 비용이 비싸지 않고 대중교통도 잘 연결이 돼 있는 그런 데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질문 YK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초저금리와 유동자산 3천조가 정부 정책보다도
부동산 시장을 좌지우지하지 않을까요?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는 없지 않을까요? 더 오른다고 예측을 해주신 것 같은데 교수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정부에서는 굉장히 규제 정책에 일본됐다가 규제만 가지고는 시장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 자, 거기에 내가 많은 자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파이낸셜 투자, 금융에 투자했을 때 은행의 이자 소득이 높다면은 굳이 부동산을 투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 부동산 금융 정책은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자금들이, 그리고 또 앞으로 3기 신도시에 토지 보상 자금이 50조의 이런 자금들이 요즘은 똘똘한 채, 그래서 수요가 있고 공급이 넘치는 지역의 아파트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으로서 서울의 이 부동산 시장의 가격은 매우 지금 불안정한 시장으로서 이 정책이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3기 신도시인데, 이 3기 신도시들이 서울의 전부 외곽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외곽 지역의 3기 신도시도 좋지만은 서울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구도심권, 자, 바로 서울 강남의 인접 지역인 영등포역 역세권 일대, 그리고 강북으로서는 서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창신동, 승인동, 요 일대, 그다음에 중구의 신당동, 이런 일대의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은 굉장히 개발이 된다면은 쾌적한 환경과 좋은 그 입지 여건을 갖춘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주도 등 휴양지 투자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자, 우리가 그 외국 사례를 보면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 때는 같이 상승했다가 떨어질 때는 같이 하락하는데요. 지금 서울에서도 보면은 서울의 인근의 지역이 양평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전원주택, 결국은 세컨하우스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가 한동안 중국과 일본인들의 부동산 투자를 급등을 했었는데, 이런 휴양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주도는 전부가 다 생태환경 보존지구로서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땅입니다. 자, 저는 휴양의 목적이라면은 제주도, 그다음에 남해 바닷가, 동해 바닷가 좋습니다. 하지만은 가격 상승과 경제적인 효과, 부동산의 효용 가치, 유용성을 노린다면은 굳이 그쪽보다는 서울 중심부와 서울 이성 지역을 저는 권유하고 싶은데요. 제주도하고 같이 그런 환경을 갖추고 있으면서 가장 입지 여건이 좋은 것이 서울 인천 일대의 대부도, 제부도, 화성 이 일대에 보면은 이제는 그 유니버셜이라는 그런 그 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쪽으로 오히려 투자를 권유하고 싶습니다. 교수님 마지막 말씀하신 거 저 적어놨습니다. 대부도, 제부도, 화성 잘 한번 스타디해 보도록 서울에서 하겠습니다. 1시간대에 갈 수가 있는 그 바닷가인데요. 예, 거기에 예. 요즘 그 궁평항에 그 새로운 요트항이 생겨가지고 젊은 귀족층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거 상당히 재밌습니다. 새로운 내용을 알아가는 재미도 있고요. 궁금증을 풀어가는 재미도 있고. 1회로 저희가 마치기에는 너무 아쉬운 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참가해주신 분들 의견을 좀 취합을 해서